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9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는 동일한 리더십으로 재선되었지만 부동산은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부동산은 대신 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수요 증가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그리고 모기지 인슈런스 요금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다 first time home buyer라고 적혀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모기지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운페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주택 구매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아래의 각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2는 수요를 자극하여 때때로 추가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가격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주택 구매자, 그러니까 바이어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높아진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걸 2년 동안 금지하고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텍스를 물려서 활동을 제한한다는 목적으로 안티 플리핑 텍스라는 정책도 공약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서는 자, 외국인 바이어와 투기꾼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표적이 될 것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투기꾼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 바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전체 주택 구매자 중에서 이제 외국인 바이어라든지 투기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해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감소와 재고 감소로 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외국인 바이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금이 아닌 외국에서 가지고 온 자금이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억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로 주택을 내놔야지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면 결국 공급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족한 공급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은 또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더 많은 공급이 시장에 나올지 불확실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거 공약에 보면 이 공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들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형태의 제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공급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자에게 자금, 보조금, 대출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예전에도 많이 시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급과 관련돼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주택 착공이 1977년 이후 최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RBC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호그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착공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강력했고 건설 중인 주택의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부족한 공급을 메우고 앞으로 더 많은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이민자로 인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이와 같은 강력한 수준을 몇 년 동안 반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착공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반복돼야지 지금의 공급난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 여기 그냥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21만 5천 개의 신규 주택이 완공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9만 3천 개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코비드-19 발병 4년 전 캐나다 평균 가구 수 증가 22만 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건설되고 있고 완공되고 있지만 평균 증가 수치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전 기사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 다시 보시면 더 많은 공급이 시장에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정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명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공급을 늘릴 건지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딩 월을 금지시키고 불필요하게 구매 가격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줬던 오퍼 가격을 공개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제도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여기 보시면 price transparency라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과열된 주택 시장이 되기까지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gal right home inspection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티 오퍼 상황에서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나와 같이 오퍼를 쓴 경쟁 바이어가 얼마나 가격을 제시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홈 인스펙션과 같은 바이어의 권리를 많이 포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강화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isclose of all parties in a transac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택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셀러와 바이어의 거래를 중개해주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 끼게 되는데 셀러와 바이어의 거래를 중재하기 위해서 한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낄 경우 이 중개인은 누구의 이익이 우선이 될지 애매해지잖아요. 물론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이런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풀타임 클라이언트, 파타임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치더라도 셀러와 바이어의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중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리스팅한 매물 같은 경우는 제 고객분들한테 추천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리스팅을 올린 매물인데 이 매물을 팔기 위해서 또 다른
제 클라이언트한테 그 매물을 소개한다면 바이어와 셀러 두 분 다 제 고객인데 어느 분의 이익을 더 우선으로 줘야 할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셀러와 셀러 중개인 그리고 바이어와 바이어 중개인 이렇게 4명이 함께 거래에 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죠.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거래하는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죠. 이제 그렇게 집값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의 공약들은 확실한 계획이 아니라 약속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약세로 전환된다면 위의 약속들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외국인 구매자의 거래 금지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니까 이런저런 규제를 하고 억제 정책을 시도해 보는 건데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제발 와서 사라고 해야겠죠? 그때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위의 공약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수요 유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관점은 더 높은 집값이 경제에 좋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택 구매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정책을 만든 사람의 핵심은 이렇게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을 계속 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이런 지원책도 받고 돈도 더 많이 빌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비싸지는 또 집을 사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지 이 캐나다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기사를 제가 이렇게 오래 설명드리는 이유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캐나다 부동산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사이클이 상당히 잘 집약돼 있죠.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계속 우상향하는 주택 가격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 주택 구매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공약들이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이죠.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확실하지 않은 공급 부분을 빼고 본다면 앞으로도 주택 가격은 우상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 가지 소식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채권 수익률은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상승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며칠 전에 금리 인하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제목만 가지고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난 9월 초에 이제 TD은행에서 발표된 모기지 이자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5년 고정이 0.4% 하락했죠. 2% 중반이었는데 지금 2% 밑으로 떨어졌잖아. 그래서 보통 2주나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이자율이 공시되는데 이 이메일을 받고 제가 고정금리가 0.4%나 하락하네? 하고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와 같은 TD은행의 모기지 이자율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기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난주 고정금리 인하가 빠르면
다음 주에 취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5년 수익률은 6개월 만에 대부분 상승했는데 이는 최고 수위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9월 초에 이렇게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하락한 원인이 캐나다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고정 이자율도 함께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월 초를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 한 달 채권 수익률 변동표인데요. 8월 말, 9월 초 이때 은행에서 고정 이자율을 낮추기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채권 수익률이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살짝 조절이 됐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하루치를 보면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하향세긴 한데, 이제 5년 단위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과 지금 동일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 정부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내려갔던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고정 이자율이 0.4% 하락해서 이때 제가 이 소식을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 추세가 달라졌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소식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올가을에 런칭할 25개의 토론토 콘도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 위치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도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